저 목소리 좀 많이 좋아졌죠. 오늘 7937님 목소리 많이 좋아지셨네요. 제가 용각산 갖다 드리라고 19 형님한테 문자했는데 받으셨나요? 주지는 않으셨지만 용각산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 맞죠? 제가 세대가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9851님, 1591님, 7937님 등등 너무 많은 분들 문자 주시는데 걱정 끼쳐서 죄송하고요. 네, 창문 꼭 닫고 자고요.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목소리. 에큐썸머님도 늘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목소리가 잠기시는 분들 제법 계시고 아이들 컨디션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내 감염도 많다고 하고 다행히 저는 아니었습니다만 조심하십시오. 저부터 조심할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있다면 한쪽은 코로나, 다른 한쪽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겠죠. 기름값 말고 곡물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도 제법 드렸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전 세계 곳간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요. 국토의 80%가 비옥한 흑토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아주 잘 된다고 하는데 상황 잘 아시겠지만 농사 짓기도 수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나라가 수출도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이 길어질 거고요. 아마 파종식이 지나면 내년 상황도 지금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포함해서 일부 주요 곡물 생산국들은 우리나라 사정 먼저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명지대 박정호 교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오늘부터 1일인데 스튜디오 이렇게 분리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뵙고 얼굴 직접 볼 줄 알았더니 방역이 참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꼽아주신 저희가 아직 코너명을 확정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공모를 한번 받아볼까 해요. 우리 예. 청취자들께.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왔거든요. 코너명. 박스픽이 어떨까? 아, 둘 다 박씨 성을 가졌으니까요. 그렇죠. 팍스픽이 되겠네요. 팍스픽 좋네요. 그거 하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언팍싱 어떠세요? 언팍싱. 전 언팍싱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언팍싱. 네. 네, 그거 저는 후보로 한번 올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의견 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를 곡물 가격으로 결정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지금 밀값이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 침공 이후의 상황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우리 박연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 씨유 이 분야에서 세계 10대 수출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밀 생산의 37% 가까이를 이 두 나라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직접적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밀 선물 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급등한 상태로 올라갔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밀을 중심으로 한 식자재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산물은 하나의 품목이 수급난이 일어나면 나머지 가격까지 그리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육류 가격까지 급등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대면 시간에 우리 소비자 생활 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밀값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고 하고 밀만 따지고 봐도 70%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밀, 귀리 같은 것들 수출 안 하겠다 선언을 해버렸죠, 아주. 네, 맞습니다. 이 본인들도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치솟을 과정에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군수물자라든가 내부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밀 수출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식자재 수출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라든가 여타 국가들 역시도 식량 위기가 사실 이 두
두 국가 전쟁 전부터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2030년까지 지구상의 인구 70억 인구라고 했었을 때 이 중에서 2억 명 정도가 식량 위기를 경험해서 기아로 허덕일 것이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진단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70명 중에서 2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큰 위기를 경험한다는 게 이 두 나라의 전쟁 전부터의 전망이었는데 이게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식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먼저 자기 것부터 챙기기 시작한 거죠. 전쟁 전부터 걱정이었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의아하기도 한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먹을 게 굉장히 풍족한 시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최빈국들은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져서 그런다 손 쳐도 생산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산량은 늘었는데 개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식문화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곡물이나 야채, 과일 이런 걸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고기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1000kcal를 소비할 때 그게 야채라든가 곡물로 1000kcal를 내가 획득한 것과 육류로 1000kcal를 획득한 것은 그 식량 효율성에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로 1000kcal를 만들려면 그 고기에게 곡물을 10만 kcal를 먹여야 될지 뭐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뭔 얘기 하려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물을 키우는 가장 주된 원인은 우리 사람이 먹을 곡물이 아니라 사실 사료용 곡물이 많아요. 그렇군요. 전체 곡물의 70% 가까이가 그래서 사료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옥수수가 거기에 해당되죠. 자,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경험되는 첫 번째 위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식문화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식량 소비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형태로 발달된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그 기후 위기입니다. 지금 식량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어떤 토착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의 첫 번째로 변화 요인은 물이 부족해지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특정 지역의 어떤 작물 또는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후 환경이 바뀌면 그쪽 지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아주 탄력적으로 변화된 기후 환경에 적합한 업종으로 바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소 재배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가뭄이나 홍수가 어쩌다 한 해 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몇 해 동안은 계속 그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두 가지 관성 때문에 또 이제 식량 수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마다가스카르가 최근 4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는데 마다가스카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40%가 지금 소아마비에 걸린 상태이고요. 아이고, 네. 그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든가 짐바브웨라든가 이런 데도 전체 국민의 40%에서 30% 가까이가 지금 기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이런 식량난에 어떻게 보면 구호품을 보내줬던 국가가 유럽과 중국이거든요. 근데 유럽이 이렇게 지금 식량 자체적인 위기나 고공행진이 보이니까 이런 구호물 격자가 좀 줄어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위기에서 좀 자유롭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값싼 식자재가 내려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중국도 식량 부족 국가로 바뀐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해 올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역시도 자체적인 이렇게 식량 부족 국가로 탈바꿈되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에 보내는 이런 구호 물자가 좀 줄어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도 이미 식량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양국의 충돌로 이제는 엎친 데 덮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언제 종식이 될지 아직까지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지금 한참 파종해야 되는 시기에 전쟁이 나버렸으니 복구를 한다고 해도 올해 농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워낙 초창기에 유가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유가 변동 추이로 이 두 국가의 흐름을 좀 진단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유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폭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가 재고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산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가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곡물 가격은 사실 이렇게 농사라는 게 한철 장사잖아요. 그때 농사를 못할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그렇죠. 원칙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지금 특정 지역의 곡물 생산이 지금 중단됐다라는 게 다른 지역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전자제품들은 전 세계적인 분업화가 됐다. 자동차는 전 세계적인 분업화가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반도체 자동차 분야 못지않게 전 세계적인 분업화가 된 게 사실 농업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 세계 돈육의 세계 수출의 32%를 차지할 나라가 미국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 각 나라가 자국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품종에 특화해서 그것만 생산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수출의 32%의 돈육,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브라질은 전 세계 설탕 수출의 50%를 하고 있어요. 버터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가 전 세계 버터의 48%, 그다음에 유지분 같은 경우 50%가 넘어요. 뉴질랜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가 자국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농산품에 특화해서 그걸 생산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다른 농산물은 수입해오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농업이 그동안 진화 발전해 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좀 전에도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밀이나 해바라기 씨유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게 부족해지는 순간 농산물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뭐가 부족해지면 그걸 대체하기 위한 곡물 가격이 튄다든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가 식탁 위에 있는 골고루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 우위가 강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전 세계가 달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를 좀 나눴던 건데 예컨대 반대양 그 달리기 대회하는 아니 운동회를 한다. 근데 우리 반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애들 4명으로 개주팀을 꾸렸는데 그중에 2명이 1명 아프고 1명 만약에 사고 당해서 못 오면 우리 반은 운동회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 선수들뿐만 아니라 후보군이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후보군들조차도 우리도 곡간문 걸어 잠그겠다. 나가 떨어지는 나라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곡물 부분에서 후보군에 해당되는 곡물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여타 국가들하고 또 컨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약간 여기서 설명을 좀 기초적으로 좀 드리면요. 농산물 가격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서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농작물을 키웠어요. 그러면 이 농작물을 가장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시기는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부터 한 달 사이에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선도를 유지할 그렇죠. 때가 제일 제값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서 일주일 안에 다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농작물을 반건조해서 식자재에 유통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값도 아니라 반의 반값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업법인들은 수확하자마자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자신의 수확물들을 사줄 사람들과 계약을 다 체결해 놓습니다.
내가 당도와 어떤 여러 가지 함량과 이런 것들을 어느 QC에 맞춰서 생산을 해주면 전량 사주실 겁니까? 이거를 미리 다 계약을 맺어 놓는 게 통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그때 못 팔거나 그러면 반건조로 팔고, 만약에 반건조 상태로도 못 팔면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시 발효시켜서 사료로 쓰는 게 통상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개인이 농작물을 소비하는 양은 얼마 안 되고요. 세계적인 식품 회사인 네슬레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리온, 롯데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식자재를 대거 소비할 텐데 미리 다 선 계약을 다 체결해 놨는데 갑자기 어느 나에게 공급해 주기로 한 농업법인 아니면 농업법인들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이 중단됐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1년 장사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다시 자신들이 필요한 곡물이나 식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전에 다 수요와 공급을 다 계약을 체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 상태에서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케이크 위에 딸기 토핑하기 위한 그 딸기가 단 1톤만 부족해도 케이크는 출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1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딸기 가격을 2배, 3배 올려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딸기 시장이 교란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톤을 다른 데서 가져간다고 하면 원래 계약해서 납품하려는 곳에다가 오히려 이제 공급자 입장에선 계약 파기하고 저게 2배 가격에 파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민되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도 다시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런 겁니다. 바로 농산물 가격은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 옛날에 김장철에 배추 가격 2-3배 오르는 거 맞아요. 1도 아니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석유 가격이 30% 올랐다가 아니라 2배, 3배, 5배씩 오르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 가능하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그 장마철 이후에 그 농산물 가격이 확 뛸 때 이럴 때 보시면 여기서는 요 가격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건 대부분 밭대기로 미리 계약해 놓은 입도 선매 물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균형이 깨졌을 때 지금 사실상 수급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거 알겠거든요. 네. 밀과 보리의 전 세계 수요량의 30%를 차지한다. 오케이. 그런데 농사 짓는 나라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있고요. 캐나다, 호주, 저기 남미의 비옥한 땅들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얘기해서 파종 좀 더 합시다. 농사 좀 더 지읍시다. 이건 안 됩니까? 예, 이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농사라는 것은 석유처럼 지금 당장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사이에 시추를 더해서 저 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해바라기 씨유를 다시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는 노지에서 그러니까 옥 외에서 재배를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사실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식량이 제대로 수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부족해지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비싼 가격에 해외로 유출되는 걸 차단하고 자체적인 수급에 먼저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는 게 지금의 형국이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우리 조금 비싸게든 우리가 더 돈을 줄 테니 우리에게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그 물건 자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오래된 거래선이 있으면 아마 그 일시적으로 그 케이크 회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사에서 좀 2배 준다고 해서 뚜사랑 거래하던 그런 회사들이 아예 저희는 그 2배 받고 이쪽으로 넘길 테니 수입선 아니면 거래선 바꿉시다 이러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일대나 중동 또 동남아의 저개발국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그런 전망들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와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찾아온 것도 있는데요. 좀 설명을 이것도 드리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뭐 식량 안보를 좀 걱정해야 될 국가 중에 한 곳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상식 차원에서 좀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요. 식량 자급률이라는 게 있고 곡물 자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량 자급률은 우리나라가 한 40%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식량 자급률은 뭘 얘기하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밥상 위에 통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먹거리들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급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한 40%대예요. 그런데 곡물 자급률은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주식 우리로 따지면 쌀과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 밀가루가 이제 좀 포함돼요. 요즘은 네. 식문화가 바뀌어서 또 밀가루를 많이 드시잖아요. 빵 많이 드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면 종류, 빵 종류를 많이 드시다 보니 그것까지 포함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에 대한 거에 대한 자급률을 물어보는 게 곡물 자급률인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24% 수준밖에 안 돼요. 쌀은 전량 자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밀입니다. 우리가 세 끼 중에 한 끼는 이제 밀을 먹고 있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밀의 자급률이 1%밖에 안 돼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식량 안보를 걱정하지만 말 그대로 식품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먹거리를 만드는 식품 회사들도 이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세계적인 곡물 대란이 일어났었을 때인데 네. 그때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라면 만드는 회사, 만두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곡물 수급을 제대로 못해서 식자재를 제대로 유통받지 못해가지고 제품을 못 내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요. 그때 설탕도 부족하고 맞습니다. 원당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주 한시적으로 이 할당 관세를 제로화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예,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바로 그때 우리나라 여러 롯데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선택했던 전략 전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농업법인을 하나 인수해서 직접 재배를 해서 일부 농산물 우리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정 부분은 직접 수급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때 선택했던 가장 농업법인을 대규모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적지로 어디를 선택했냐면 러시아를 선택했어요. 그렇군요. 네, 정확히 말하면 네. 러시아 바로 위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 있죠. 그쪽에 우리나라 농업 관련한 법인들이 이런 식품 관련한 회사들 한 16군데가 진출을 해서요. 어느 정도 땅을 경작하고 있었었냐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을 경작하고 있었어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 상사, 현대, 중공업 이런 데가 거기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뭐가 일어났죠? 경제 제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생산된 곡물과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식량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적인 방식을 바로 위에 있는 연해주 지방에서 밀과 옥수수와 이런 것들을 대거 우리가 재배해서 직접 가져오자라는 전략들을 이미 추진을 해온 지가 상당히 됐는데 이 전략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된다라고 하면 그 수정의 대안지를 찾기 전까지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먹거리에 대한 물가 수준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일단락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아니 옥수수는 우리가 잘 안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옥수수는 쉽게 얘기해서 전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전분이 안 들어간 거는 솔직히 없어요. 네. 없다 얘기할 정도예요. 예, 없습니다. 하다못해 식용유도 전분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라면에도 전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과자에도 전분이 들어가고 탕수육에도 들어가죠. 그렇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옥수수는 우리가 안 먹는데요. 강원도 옥수수 가끔 여름 한철에 먹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택한 대안을 이걸 또 당장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만한 땅을 어디에서 구할 것이며 그리고 농사라는 게 AI 때나 구제역 때나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이나 축산업은 생육에 최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었었는데요. 사실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농장들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감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연해주에선 절대 자라지 않은 작목
품목들이 지구 온난화로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나라 기후처럼 온난화 기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품종들이 연해주에서 전부 재배가 가능한 수준까지 바뀌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먹거리를 고스란히 연해주에서 재배해서 가져와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배 상한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어느 작목은 어디까지 재배가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자꾸 북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포항에서도 키웠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리고 대부분 사과 잘 자라는 동네가 경북에 있잖아요. 뭐 청송이나 뭐 구미나 뭐 이런 데인데 지금은 포항에선 사과가 아예 재배가 안 됩니다. 너무 더워서요? 따뜻해져서요. 예. 그리고 사과를 재배하는 지역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강원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강원도요? 예. 그리고 감귤하면 우리가 제주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남이나 경남에서 감귤 재배합니다. 북상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거리로 사용하는 걸 재배하는 면적이 더 올라가다 보면 연해주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품종들이 생긴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 오히려 최근에는 연해주 지역을 좀 더 디벨롭 시켜서 거기서 생산량을 극단적으로 늘려보자라고 해서 최근 10년 동안 연해주 지역의 한국 농업법인들의 단일 면적당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형태로 계속 고도화시켰어요. 거기다가 옥수수는 대표적인 사료거든요. 그래서 그 연해주 지역에 온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양계장을 대거 거기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닭 사료를 주고 대거 거기서 닭을 재배해서 가져오는 것까지 이제 모색을 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의 앞으로 10년지 또는 50년지 먹거리에 대한 대안지로 러시아 땅을 선택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퀘스천 마크가 커진 상황이죠. 아, 이거 듣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되는데 교수님 우문일 줄 알지만 오늘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곡물난 이거 언제쯤 걱정 덜 수 있어요? 이제 근본적인 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지어주는 분들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고요. 2차적으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수급도 안 되고 있고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2026년이다 보니 시골에서 농사 지어주셨던 우리네 어르신들도 사실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반도체의 경쟁력, 디스플레이 경쟁력, 뭐 배터리의 경쟁력 못지않게 농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가장 영순위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그 누구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에 의존했던 어떤 식량 수급도 중국도 이 식자재 부족 국가로 탈바꿈되면서 이것도 바뀌어가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국가 리더십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좀 담론을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